한국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음, share, share.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들으셨어요? 이주영 네, 선생님? 다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던가. 이미수 선생님은요, 안 들으시네요. 음? 42편. 4장 3절이요. 에서세 42편. 사 장 3절. 예. 조문나식 읽어주세요. 동력 중심과 그 동료들은 극자를 전자의 회로와 회전으로 변환시키는 일에 많이 관여한다. 이 독특한 존재들은 물질화된 에너지의 기본 단위인 극자를 솜씨 있게 주물러서 동력을 통제하고 늘어나게 한다. 그들은 에너지가 이 원시 상태에서 순환하는 동안 에너지의 주인이다. 에너지가 전기 수준, 이른바 전자 단계까지 변화한 뒤에도 물리 통제자들과 연결하여 그들은 에너지를 실제로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 범위는 전자로 조직된 에너지가 원자 체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질 때 엄청나게 축소된다. 그렇게 물질화가 되고 나면 이 에너지는 직진 인력이 당기는 완벽한 소나기에 굴러 떨어진다.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자들의 동력선과 에너지 경로에서 인력은 분명히 작용하지만 이 존재들은 인력에 대하여 오로지 반대 관계, 반인력 자질을 행사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공간을 통해서 추위와 기타 영향은 극자를 조직하여 전자로 만드는 일을 한다. 열은 전자 활동이 얼마나 있는가 측량하고 한편 추위는 다만 열이 전혀 없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쉬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태동 에너지나 조직된 물질도 없어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 공간의 우주 물력 전화 상태이다. 인력이 존재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이론적 절대 영도의 출현이 방지되는데 이는 별 사이의 공간이 절대 영도의 기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직되어 있는 모든 공간 전역에 걸쳐서 조직되고 있는 전자 에너지만 아니라 인력에 반응하는 에너지 흐름, 동력 회로, 극자 활동이 있다. 실용적으로 말하면 공간은 비어 있지 않다. 유라시아의 대기조차도 약 5,000km 거리까지 갈수록 더욱 얇아지고 거기서 대기는 비로소 우주의 이 구역에서 평균 공간 물질로 희미하게 된다. 네바돈에서 알려진 바 가장 빈 공간에 가까운 곳은 1입방인치에 약 100개의 극자를 산출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전자와 대등하다. 그렇게 물질이 희박한 것은 실제로 빈 공간으로 간주된다. 네, 질문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기본 국민학교 네? 실력으로 저, 말씀드리는데, 화씨하고 섭씨, 네, 온도 측정하는데 화씨 있고 섭씨 있고, 네. 한국에서는 섭씨를 주로 쓰고, 여기서, 영미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에, 미국만 쓰나 화씨를, 프랑스는 미터법이니까 섭씨를 쓸 것 같은데, 그리고 절대 영도는
섭씨는 물이 끓고 물이 얼고 이러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섭씨를 만들었는데 절대 영도라는 거는 완전히 물질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섭씨로 마이너스 한 270도인가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 273도요. 273도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3도? 예, 그 온도에서는 전혀 물질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영도는 개념상으로 존재하고 실제 example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항상 어느 정도 극자와 전자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그 이하로 내려가지가 않는가 봐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에너지와 물질이 진화하는 영역에서 온도, 더위와 추위는 오직 인력 다음으로 지배한다. 극자들은 극단의 온도에 겸손히 복종한다. 낮은 온도는 어떤 형태의 전자의 구성과 원자의 조립을 유리하게 만들며 한편 높은 온도는 온갖 종류의 원자 분해와 물질의 붕괴를 용이하게 만든다. 태양의 어떤 내부 상태에서 열과 압력을 받을 때 가장 원시적 물질 결합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부서질 수 있다. 이처럼 열은 대체로 인력의 안정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알려진 바 아무리 태양열이나 압력이 높아도 극자를 유력 에너지로 바꿀 수 없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극자가 어떤 건가요? 극자가 이 책에 따르면 얼티마텀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극자는 현재 물리학계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파티클이고 그게 100개가 모여서 하나의 전자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 그 요즘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Standard Model of Particle Physics 거기에 따르면 여기 근본적인 입자가 1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포톤이고 어, 극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이름이 달라도 그러한 개념, 전자를 100개로 쪼갠 어, 입자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이 입자들은 이 극자라는 입자는 어, 이 Huddling Proclivity 이 고슴도치처럼 자기들끼리 뭉쳐서 있는 성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현재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파티클, 파티클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극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물리학이 상상할 수 없이 수천 배, 수만 배로 발전된다 하더라도 극자를 하나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중력 중심에서 물질 통대사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극자가 에너지 전 상태죠, 이게. 극자가. 극자에서 현재 이전 상태죠. 에너지 이전 상태죠.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동력 중심이 그 전기와 전자 이 상태로서 이게 전환이 되고 그런 형태로 되는데 이 극자가 그 시점이 맨 처음에 우주가 그 형성되기 전에 맨 처음에 극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화되고 그 과정에서 전기나 전자가 형성이 되고 어, 이런 과정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통계사들이 예, 예, 기차들이 대처럼 맞는 움직이는 말씀인데, 예. 주의해야 될 거는 극자는 인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러나 파라다이스 주위를 도는 그 타원형의 파라다이스 인력의 물질 인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파라다이스의 당기는 힘에 둥그런 방향으로 돌면서 거기에 복종한다. 예,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냐? 그렇지 않아요. 파티클 피직스 이론에 따르면 이 원자 핵 속에 양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데 요 양자하고 중성자는 그 속에 그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 쿼크가 뭐냐? 쿼크가 그런 입자인데 어, 그 쿼크가 뭐 업이 있고 다운이 있고 이건 전부 스핀 얘기하는 거예요. 스핀이라는 게 이런 입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팽팽 돌아요. 도는데 뭐 도는 방향이 왼쪽이냐 시계바늘 반대 방향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업, 어, 다운이 있고 업이 있고 다운이 있고 또 뭐가 있더라. 뭐 업, 다운, 스트레인지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다운, 아, 업. 그놈들이 이렇게 팽, 팽이가 돌듯이 도는가 봐요. 그래서 그 온도가 확 내려가면 극자 활동이 줄어들고 가열을 하면은 에너지 활동이 많아지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장황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가 역, 보통 얘기하는 인력은 극자가 생긴 이후, 전자 이후에 인력이 작용하고 물질이 차갑게 만들어 놓으면 열을 뺏어가면 또는 차갑게 추운 온도를 마련해 주면 빙글빙글 도는 놈들이 도는 속도가 끼익끼익하고 속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딱딱하게 되는가 봐요. 잘 활동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차가운 상태에서 물질화되는 거예요. 가열을 하면 빙글빙글 돌고 이런 입자들의 운동이 많아지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아마 극자와 전자가 생기겠죠. 전자가 생기면은 그다음부터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극자는 어떻게 보면 우주 인력에는 영향을 안 받고 파라다이스의 어떤 영향권은 있지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기 이전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이전 상태죠. 예, 예. 그래서 전자가 하나의 전자는 100개의 극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100개라는 이 구체를 나는 극자를 구체로 보는데 그 구체를 그 당구공 같이 이렇게 쌓아놓으면 어, 맨 모서리에 당구공이 하나 있고 음. 또 그거 연결해서 두 개를 더 붙이면은 하나에다가 당구공을 두 개 붙이면은
세 개가 되죠. 평면을 이룬다고. 하나 더 붙이면은 그게 입체가 돼요. 손을 이래야. 당구공 세 개 그러니까 위에다가 공을 하나 더 올려놓으면 1에서 4가 된다고. 거기다가 한 줄을 더 깔면은 1, 2, 3, 4 해서 10개가 돼요. 그래서 그 10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빠진 atypical 비전형 전자의 경우에 극자 하나만 잃어버리면은 그게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가 봐요. 전자가. 모서리에 있는 걸 두 개를 뽑아버리면은 활동에 좀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네 개까지 뽑을 수 있는데 하나 빼고 둘 빼고 셋 빼고 넷 빼면은 그게 합쳐서 10개를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0개의 비전형적인 일렉트론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That's what I think. I could be wrong. 그 typical 전형적인 완전한 전자의 경우에는 극자가 100개가 모두 다 있어요.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근데 그게 100개를 어떻게 쌓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극자를 100개 쌓으면은 서로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옆에서 서로 달라붙는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엉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뭉친다 이거지. 극자가 100개가 뭉쳐서 하나의 전자를 이루는데, 어떤 전자의 경우에는, 아, 100개 다 있는 경우가 제일 흔할 테고, 하나가 빠져 있는 것도 상당히 손에 확률이, 보여야 설명을 더 그거는 잘할 수 있잖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 당구공을 상상하시면 돼요. 당구? 당구공을 100개를 쌓으면은 하나의 전자가 되고, 그 중에서 한 모서리, 당구공 그 전자의 모습 중에서 극자 하나가, 당구공 하나가 빠지면은 그게 어, 비전형 전자라고 볼 수 있다고. 두 개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전기는 통하는가 봐요. 세 개가 빠질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토탈 열 개를 모서리에서 뽑아내면은, 그러면은 그게 10개의 다른 종류의 전자, 전자로서 활동을 하긴 하는데 쩔름발이처럼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류는 통하고 좀 덜 통하고 뭐 완전하지 않으면은 극자가 몇 개 빠져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잘 안 된다든지 추위 때문에 온도 때문에. 온도 때문에 극자 활동이 내려가면은 내가 더 길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게 That's what I think, but I could be wrong.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나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지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런데 어, 이 원자핵의 전자가 이렇게 빙빙 돌고 그다음에 핵에는 중성자와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다고. 양성자는 전하를 플러스 원 전하를 띠고 전자는 하나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양성자나 중성자는 메조트론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중간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물리학자들이 내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물리학자들이 메조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중간자라고 번역했어요. 중간자가 무게가 전자의 180배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어떤 웹페이지에는 중간자가 전자의 1800배다. 어떤 곳에는 180배다라고 기록된 걸 내가 보기는 봤다고. 내가 뭐 물리학이 전공이 아니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유라시아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중간자는 전자의 180배, 무게가 180배 된다. 그러니까 이 파티클 피직스에 나오는 입자든 파티클들은 대부분이 전자보다 무거워요. 그 콜크라는 게 있어요. 그 중성자나 양성자는 뭘로 구성되느냐? 그걸 쪼개면 그게 중간자하고 중간자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 이거 장황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정도면 아니, 제가 뭐 예, 질문 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무형 상태에서, 어떤 극자, 에너지, 그리고 그 전기, 전자,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우주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런 과정에 이제 초입에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렇게 뭐, 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아봐야 뭐 하겠어요, 거기까지. 예? 그렇게, 그래서 아니, 전문적으로는 뭐, 그렇게 알 필요까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파티클 피직스가 이게 아이들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한 20년 전에 파티클 피직스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 달 안에 그걸 한번 다 읽었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파티클, 이 입자들은 양성,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거를 구성하는 입자들인데 전부 그릭 레터,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걸 한 권을 다 읽어도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정도로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거 당연하지. 전공이 가야 예, 되는 거예요. 전공이 아닌데 그 이상 알려고 그러는 건 욕심이라고. 그래. 예. 뭐 알면은 물론 좋겠지만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비용하고 가성비를 항상 계산을 해야 된다고. 쓸데없는데 시간, 내가 시간을 많이 쓰네.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다고. 인생이 짧아서 예. 하고 싶은 거는 많고 예. 다 못하니까 그거를 엘로케이트 해야 되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영어 공부에서 나오는데 그 그리스 철학자가 아유, 예. 그 아주 수학을 공부했을 리가 없는데 수학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이 로덴이 살던 때 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뭐 이 정도만 발달됐지 그 이상으로 무슨 뭐 미분, 적분 이런 거는 뉴턴이나 뉴턴이나 돼야 그런 거를 에, 개념을 어, 생각해냈어요. 그전에는 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고 로den이 얘기한 건 땅에 두 발을 붙이면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네. 그게 그거를 경제학이나 또 수학에서는 constrained optimization이라고 그래요. 옵티미제이션은 최적화하는데 자유롭게 최적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초이스가 자기 버젯, 자기 경제적인 버젯 컨스트레인트에 제한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어, 물건 사는 거를 잘 선택을 하는가. 네. 아, 멍청하게 한 군데, 다 반짝이는 들어가. 거는 다 갖고 싶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반딧불을 가지고, 그, 그게 꼴이 아니거든. 예,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또 그 컨스트레인트를 신경 안 쓰면은 붕 떠가지고 하늘의 별만 계산하다 구경하고 있다가 친구창에 빠지고 그런다고. 물리학자들처럼. 네. 예. 그래서 근데 constraint optimization이다. 이 땅에서 먹고 살면서 자식을 기르면서 동시에 가랭이 찢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예. 그거를 뭐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예. 오케이. 다시, 아, 원문으로 돌아가서, 어, 읽어주세요. 예, 읽어주세요. 타오르는 태양은 물질을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두운 세계들과 모든 바깥 공간은 이 에너지를 영역의 물질로 전환시키는 점까지 전자와 극자의 활동을 느리게 만들 수 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어떤 전자 결합, 그리고 핵물질의 많은 기본 결합은 열린 공간에서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형성되고 나중에 물질화하는 에너지를 가진 더 큰 성장물과 결합해서 덩어리가 커진다. 우리는 결코 그치지 않는 이 에너지와 물질의 변화에 두루 인력 압력의 영향만 아니라 어떤 온도, 속도, 회전의 조건 하에서 극자 에너지의 반인력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 온도, 에너지의 흐름, 거리, 그리고 살아있는 물력 조직자 및 동력 지도자들의 계심도 또한 에너지와 물질이 변형하는 모든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면은, 아, 이 에너지를 막 쏟아부으면은 이게 상온 상압이 아니에요. 상압이라는 거는 지구상에 있는 압력, 뭐, 몇 밀리바, 뭐 이런 거 계산하죠. 에어 프레셔를. 예. 근데 온도를 낮춰놓으면 극자 활동이 줄어들어 가지고 빙빙 돌던 것들이 끽끽 소리 내면서 스톱해요. 그러면 그게 물질화가 되는 거예요. 더 돌질 못한다고 물질이 되면 딱딱해져 가지고. 예. 예. 음. 계속 읽어주세요. 물질에 있는 질량의 증가는 에너지의 증가를 빛 속도의 제곱으로 나눈 것과 같다. 동태적 의미에서 정지 상태에 있는 물질이 성취할 수 있는 작업은 파라다이스에서 그 부분들을 함께 가져오는 데 쓰인 에너지에서 이동 중에 극복한 물력의 저항, 그리고 물질의 부분들이 서로 행사하는 당기는 힘을 뺀 것이다. 납의 두 가지 원자 무게가 전자 이전의 형태의 물질이 존재함을 가리킨다. 최초에 형성된 납은 라디움 방사 방법으로 유라늄을 분열시킴으로 생산된 것보다 조금 더 무겁다. 이 원자 무게의 차이는
원자의 분열에서 생기는 실제 에너지 손실을 대표한다. 여기 지금 411 물질에 있는 질량의 증가는 에너지의 증가를 빛속도의 제곱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공식이에요. E equal mc 스퀘어. 에너지는 equal m, m이 mass죠. 얼마나 무거운가. 물질이 얼마나 있는가. c 스퀘어. c는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걸 제곱을 한 거고 여기 이 411은 그걸 미분을 하면은 그 속도가 나오죠. 예, 그래서 빛의 속도의 제곱이 남는다고. m E equal mc 스퀘어. mc 스퀘어를 mass로 partial derivative of energy divided by partial derivative of mass 하면은 c 스퀘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여기 그 라디움, 뭐, 유라니움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국내에서는 이게 이제 표준적으로 쓰는 게 라듐이라고 예, 쓰고요. 예. 새, 우라늄이나 우라늄이라고 써요. 우라늄. 우라늄? 네, 우라늄. 우리 근데 학교에 있을 그거는, 때는 그, 이 디움을 전부, 듐, 니움을 뉴, 이렇게 이미 바꿔놨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도. 우라늄은, 이게 우라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어, 통합니까? 한국말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유라, 근데 그거는 좀, 몰랐네. 니움을 뉴으로는 이미 고쳐놨는데, 디움을 듐으로도 고쳐놓고, 이게 유라, 우라늄, 우라늄이 아니라, 이게 우라늄이 아닌가요? 이게? 그걸 영어 발음을 표준으로 해서 예. 아, U라고 읽어요. 난 우라늄하고, 우랑티아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고. 네. 아니, 유라, 이게 우라늄하고 다른 건가요, 이게? 제 생각엔 같은 같은 물질이고요. 거예요. 아, 유라늄이 더 가까운가 보죠? 발음이. 근데 발음은 유라늄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 예, 이게 뭐 한국어 표준 국어 사전에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화학회에서 그 원소들의 표준 발음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는 U라고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예. 우라늄이라고 예, 주로. 그 예, 표준어가 알았어요. 국내에는. 그 유라늄이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국내 사람들은. 그냥 우라늄이라 그러면은 쉽게 아는데, 이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요. 예. 라듐, 표준화 돼 있고. 라듐도 마찬가지. 라듐이라고 라디움, 예, 라듐이라고 디움, 하면은 듐. 라디움, 예. 디움, 이것도 라디움이 아니라 나지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나디움. 예. 또 시간이 그거 지나면 좀 바뀌지 생각을 좀 않아요? 해볼게요. 시간이 예. 지나면 바뀌지 않아요? 내 문법도 생각엔 자꾸 바뀌는데. 아니요, 이게 니움을 뉴으로 한 거는 양보를 이미 했고 다 고쳐놨어요. 예. 이거는 저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아, 라듐도 맞네. 라듐이 맞아요. 라듐으로 이게 예, 이거 그 다 고쳐놨어요.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그 우리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그냥 그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당연히 이제 그렇게 국내에서는 이제 쓰고 있죠.
예,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읽으면 다 알잖아요. 라디움. 다 알아들을 예.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데. 예, 근데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서양, 다 프랑스어나 네. 독일어, 독일어는 모르겠다. 네. 그거 어떻게 다 맞추셨어요? 이래놓으면 다 알아듣지 않아요? 예, 그냥 이거는 양보하기가 좀 힘들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유라늄, 이러면 예,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걸 아는데 이제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 국내 표준어법을 이게 한국어 번역본이니까 예, 표준어법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한국, 생각하거든요. 한국 표준어법으로? 예, 한국 표준어법을 네. 쓰는 예, 고려를 해볼게요. 예. 한국 문법도 자꾸 바뀌잖아요? 한국어. 이제 전재영 씨가 얘기하는 건 한국 독자들이 편하게 잘 그렇습니다. 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예, 취지에서 얘기하는 예, 건데. 예. 예. 계속 읽어주세요. 유라시아 과학자들이 퀀텀이라고 부른 정확한 양으로만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물질의 상대적 총체성을 보장한다. 물질 영역에서 이 현명한 조치는 우주들을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자나 다른 것의 위치가 바뀔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언제나 1퀀텀이거나 그 몇 배이다. 그러나 그러한 에너지 단위의 진동이나 파도 같은 행동은 관계된 물질 구조의 규격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된다. 그러한 파도 같은 에너지 물결은 그렇게 행동하는 극자, 전자, 원자, 또는 다른 단위들의 지름의 860배가 된다. 퀀텀 행위의 파동 역학을 관찰하는 데 따르는 끝없는 혼란은 에너지의 파장이 중복되는 데 기인한다. 두 개의 봉우리가 합쳐서 두 배로 높은 하나의 절정을 만들 수 있고, 반면에 한 봉우리와 한 골짜기는 합쳐서 서로 상쇄될 수 있다. 여기 아까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E equal mc square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에너지가 물질로 변할 때 이게 continuous function이 아니고 continuous function이면 이게 a ray from the origin 원점에서 일직선으로 기울기는 뭐 어떻게 정했든 간에 원점에서 일직선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인슈타인의 공식인데 실제로는 이게 스텝 펑션이 된다. 계단처럼 돼 있다. 어느 정도 압력하고 열을 가하면은 덜컹하고 물질이 튀어나오고 또 좀 더 하면은 덜컹하고 또 다음 하나의 입자가 또 생겨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텝처럼 되어 있다. 덜컹덜컹. 아, 덜컹덜컹. 그걸 여기서는 퀀텀, 퀀텀. one 퀀텀, two 퀀타. 복수는 TA일 거예요, 아마. one quantum, two quantas, three quantas, 뭐 이런 식으로. 예, three quanta. 음,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질문. 이게 재미없는 곳인가 보다. 질문 안 하는 곳이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분야라 예. 또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데려와서 익히면은 음, 또 자기네 테리토리를 프로텍트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막 반감을 가지고 그렇죠. 뭐라고 그런다고. 뭐, 그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양자역학의 책에 나와는 것들이
바로 그 계단 형태로 1퀀텀, 2퀀텀 할 때 그때 탁탁 나오는 뭐 예, 그런 형태로 지금 그 저도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E 이퀄 MC 스퀘어 이것도 그렇고 굉장히 현대 그 물리학이나 양자역학 이런 거에 그 거의 흡사하게 표현이 돼서 저는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 양자 역학이 언제 생기는지 잘 모르지만 이 책이 쓰여진 해가 1934년이에요. 양자역학이 나온 지 지금 100년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양자 한꺼번에 역학이 나온 막 게 나왔을 때겠구나. 그러면은. 예, 막 이게 이제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양자역학이 그 이미 나왔을 때 조금씩 거예요. 조금씩 해서 진보돼 가지고 예, 지금까지 왔죠. 한꺼번에 예. 나온 건 아니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5. 파동 에너지의 명시. 오르본턴 초우주에는 100옥타브의 파동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나타나는 이 100집단 가운데 64집단은 유라시아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빛은 초우주의 눈금에서 4옥타브를 구성하고 가시광선은 단일 옥타브를 포함하며 이 시리즈에서 46번이다. 자외선 집단이 다음에 오고 그 위로 10옥타브는 X선이고 라디움 감마선이 뒤따른다. 태양의 가시광선 위에 32옥타브는 바깥 공간의 에너지선이며 이것들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관계된 미세한 물질 입자들과 아주 빈번히 섞인다. 눈에 보이는 태양, 태양빛 밑으로 다음에 적외선이 나타나고 30옥타브 밑에는 라디오 송신 집단이 있다. 물결 같은 에너지 명시는 20세기 유라시아 과학의 깨우친 관점에서 볼 때 다음 열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극자 이하선. 극자들이 분명한 형태를 가지기 시작할 때 경계지에서 생기는 극자들의 회전. 이것은 물결 같은 현상이 탐지되고 측정될 수 있는 태동 에너지의 첫 단계이다. 네, 여기서 잠깐 스톱해서 질문 있습니까? 이 처음 옥타브라는 게 몇 이게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따질 때 사람의 어, 가청 주파수, 그 사람의 귀가 이 영향을 진동을 감지하죠. 예. 예, 사람의 귀가 듣는 목소 귀가 듣는 소리가 16 Hz, 주파수를 헤르츠라고 그래요. 독일 사람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16Hz에서 20,000 또는 20kHz라고 그러죠. 요 사이에 진동이 생기면은 사람의 귀가 그걸 감지해요. 그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근데 사람이 내는 목소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겠죠. 그렇지. 바이올린은 높이 올라가는 거를 듣고 좋아는 할 수 있지만 그 고음을 한번 해봐. 노래를 불러봐. 그러면 그 소리를 못 듣는다고. 아름답지 않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가청 주파수가 16에서 20 kHz. 그게 가청 주파수고, 그 다음에 얘를 옥타브라는 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보통 사람의 경우에 라, 도레미와 솔라시도가 원 옥타브죠. 그 밑에 도에서 더 내려가면은
라가 도시 라가 440Hz일 거예요. 그래요? 위쪽에 있는 도레미와 솔라 하고 위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라는 그거의 두 배, 880Hz. 그 다음에 옥타브마다 그게 두 배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이게 100옥타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가청 주파수 위쪽에는 어, 라디오 송신 집단이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린 거니? 어, 낮은 그러면, 프리퀀시에는 응, 사람의 목소리가 옆에 있으면 듣죠. 근데 조금 지나면 더 멀리 있으면 잘 안 들려요. 어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그러면 듣겠지만 거리가 있으면은 못 듣는데 이거를 송신소에서 이 증폭을 시켜요. 증폭을 1000배를 증폭을 시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들어요. 응, 근데 그 진동이 공기를 향해서 쏘면, 하늘을 향해서 쏘면, 그게 지구의 곡선을 따라서 밴 앨런 벨트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반사돼서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응, 그래서 단파, 쇼트 웨이브가 그렇게 해서 옛날에 방송할 때 그걸 이용했다고. 그 다음에 뭐 FM 방송이 나오고, 그거는 전부 이, 이 방송한 주파수를 갖다가 1000배, 2000배, 100만 배 이렇게 높이면은 사람 귀는 못 듣는데 기계는 들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공기에다 쏘면 이게 밴 앨런 벨트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지구 반대 방향에 있는 수신소에서 그거를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못 들으니까 그 들은 거를 1000분의 1로 아까 1000배로 높여놨으면 증폭을 했으면 이번에는 줄여가지고 받은 주파수를 1000분의 1로 내려놓으면은 중얼중얼중얼 사람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응, 그래서 라디오 송신 집단이라는 얘기 그게 응, 예, 요즘에는 이거를 증폭을 훨씬 더 높이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셀폰 응. 나는 군대에 있을 때 60년대에 그 셀폰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아, 군대에서 사용했나 봐. 군대에서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 송신하고 수신하는 거를 이 도시에서 쏘면은 사람 몸, 건물 덩치에 다 흡수돼 가지고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높은 곳, 산 응, 꼭대기에 송신소, 수신소가 설치돼 있다고. 그럼 그 철근으로 이렇게 응, 지어가지고 송수신하는 곳이 있죠. 응, 거기서 송신하는 거를 내용은 개인적인 정보일지 몰라도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수신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셀폰에 쓰이는 거는 아마 100 메가바이트나 기가바이트 그 주파수 대역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전부 송수신 셀폰 이런 거 하는데 쓰여요. 요즘에는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뭐 우정을 갖다가 수천 개를 지금 쏘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밴 앨런 벨트에서 반사돼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잡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위성에서 전부 이걸 받아가지고 방송하고 그러는 거라고. 아, 예, 그리고 이번 이락이 아니라 이란 전쟁에 전부 스페이스X에서 이거를 전부 잠궈 놔가지고 네. 꺼가지고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 전혀 짐작을 못하는 거라고. 아, 하여튼 그런 거를 아, 정보를 송수신할 때 예, 송수신소를 높은 산 꼭대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는 전부 흡수가 돼서 안 되고 그거를 우주에다가 쏘죠. 네. 예, 그러면 그거를 수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하는데 받아가지고, 요거를 일론 머스크가 딱 장만했다고 네. 갑자기 먹통이 돼가지고 어디서 뭐가 날아오는지 알 수가 없게 됐지.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극자선, 미세한 극자 구체 속으로 에너지가 집합하는 것은 공간 내용에서 식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진동을 일으킨다. 물리학자들이 극자를 발견하기 오래전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유란시아의 소나기처럼 이 선들이 쏟아지는 현상을 탐지할 것이다. 짧고 강력한 이 선들은 전자로 물질을 조직하는 점까지 극자가 늦추어지는 극자의 초기 활동을 대표한다. 극자들이 뭉쳐서 전자가 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에너지의 저축과 함께 응축이 일어난다. 3. 짧은 우주선. 이것은 모든 순전한 전자 진동 가운데 가장 짧은 것들이고 이 형태 물질의 원자 이전 단계를 대표한다. 이 선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높거나 낮은 온도가 필요하다. 이 우주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원자의 출생을 따르는 종류요. 다른 하나는 원자의 분열을 가리키는 종류이다. 이것들은 초우주의 가장 밀집한 평면, 곧 은하수에서 아주 대량으로 방사되는데 이것은 또한 바깥 우주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평면이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짧은 우주선이라는 게 이게 감마 레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사람의 유전인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계속 읽어주세요. 4. 전자 단계. 이 단계의 에너지는 일곱 초우주에서 모든 물질화의 기초이다.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 궤도를 회전하다가 낮은 수준으로 건너갈 때 퀀텀이 언제나 방출된다. 전자들의 궤도 변경은 아주 분명하고 한결같은 측정할 수 있는 빛 에너지 입자를 배출하거나 흡수한다. 한편 개별 전자는 충돌이 있을 때 언제나 빛 에너지 입자를 내놓는다. 물결 같은 에너지 명시도 전자 단계에서 양성 물체와 기타 구성원의 행동에 뒤따라 일어난다. 5. 감마선. 자연스러운 원자 물질이 분열됨을 가리키는 방사물. 이 형태의 전자 활동에서 가장 좋은 예는 라듐 붕괴와 관련된 현상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6. X선 집단. 전자가 감속되는 다음 단계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X선과 함께 여러 형태의 태양 X선을 산출한다. 전하는 전자장을 만들고 운동은 전류를 일으키며 전류는 자장을 일으킨다.
하나의 전자가 갑자기 멈출 때 그에 따라 생기는 전자기의 동요는 X선을 생산한다. X선은 바로 그 소동이다. 태양의 X선은 인체의 내부를 탐구하기 위하여 기계로 발생시킨 것보다 조금 길다는 점 외에 두 가지가 동일하다. 7. 자외선, 곧 태양의 화학선과 여러 가지 기계적 산물. 8. 흰빛, 태양의 가시광선 전체. 9. 적외선, 감지할 수 있는 열 단계에 좀 더 가까운 전자 활동의 감소. 마저 읽어주세요. 10. 헤르츠 파장, 유란시아에서 방송에 이용되는 에너지. 이 10단계의 모든 파도 같은 에너지 활동 중에서 사람의 눈은 꼭 한 옥타브, 곧 보통 태양 광선의 빛 전체에만 반응한다. 이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 어,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 방송이라고. 예, 예,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100메가헤르츠라고 그게 기본 주파수면은 음, 그게 방송을 할 때 100메가헤르츠에다가 5, 5kHz를 더하면은 약간 높은 거겠죠. 예, 예. 또는 2배를 하든지 1000배를 해도 괜찮아요. 이게 방송을 할 때 100메가헤르츠에만 선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부근에 100메가헤르츠 플러스와 마이너스 10메가헤르츠 그 채널을 여러 개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동시에 100메가헤르츠를 보내는데 그게 칼날처럼 그것만 딱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근방에 있는 파장을 같이 보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있어요. 글쎄. 예. 그래서 수신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주파수를 탐지해가지고 누구 전화든지 다 내용을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고 아, 방송, 방송에.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화가 개인적인 게 아니고 전부 방송이라고. 그러면, 방송한 거를 수신하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지. 주파수를 딱 맞춰 놓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거는 방송에, 그, 무선 전화에 쓰이는데, 그걸 무선 전화라고 그러죠. 이게 옛날에는 전부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예, 거기 전선이 꼭 붙어 있었다고. 근데 요새는 무선 전화지. 음, 예, 근데 아무 어떤 이런 거를 시설해가지고 아무나 들으면 안 되니까, 곤란하니까, 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나 무슨 다른, 프로세스를 더 집어넣겠죠. 음. 이거 헬츠 안에 헤르츠가 아니고 예, 헬츠. 아까 헤르츠가 얘기하는, 헬츠. 아까 얘기하는 HERTZ,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 이거 바꿔야 돼요. 헬츠. 헤르츠가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 그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예, 영어, 예, 독일 이름이니까, 독일 사람 이름이니까, 그게 예. 헬츠 파장으로 들리고. 헤르츠라는 사람이 아, 그 이걸, 헬츠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예, 사람 헬츠 파장. 이름이에요.
아, 그걸 발견한 사람 이름이에요. 음, 사람의 눈은 꼭 한 옥타브라고 그러는데 이게 0.3에서 0.7 페타헤르츠인데 페타가 얼만큼 높으냐. 제일 밑에 단계가 헤르츠고 네. 그다음에 공세기 붙이면 킬로헤르츠고 공세기 더 붙으면 메가헤르츠고 그게 무선 전화에서 쓰이는 파장이에요. 공세기 더 붙으면은 기가헤르츠고 그거는 텔레비나 무선 전화 이런 데 쓰이고 공세기 더 붙으면은 테라헤르츠예요. 네. 테라헤르츠면은 여러분이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쿠킹해 먹는데 네. 쓰는 쓰는 게 그 주파수예요. 테라헤르츠가. 근데 요새는 아마 무선 전화에도 그걸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브레인이 쿠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래 말이에요. 예. 괜찮나요? 테라 다음에가 선생님은? 공색이 더 붙으면 페타헤르츠예요. 음, 거기가 가청 주파수 단계예요. 마이크로브 가청 주파수가 아, 아니라 가시광선이에요. 예. 음, 그러면은 색깔이 있어서 보이고 음, 카메라를 작동해서 쓸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는 가청 주파수 가시광선보다 바깥이에요. 바깥 예, 그래서 이거는 어디 자외선, 쓰이느냐? 자외선. 네덜란드에 ASM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ASML이 뭐냐? 내가 이게 우리가 Advanced 나빠져가지고 Semiconductor, Advanced AS, 컨덕터. Advanced Semiconductor M, M, M이 뭔가 잘 모르겠는데 리토그라피, 응? L은 리토그라피. 그게 기계 하나가 뭐 10밀리언 달러 간다 그래요. 예, 그거 칩에다가 회로를 회로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카메라에는 렌즈가 좋아야죠. 카메라가 좋으냐 나쁘냐는 렌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렌즈를 쓰면은 흡수를 해버려요. 네? 빛, 이렇게. 예, 우리가 빨간 스웨터가 어, 있으면 이게 빨간 게 어떻게 왜 빨간, 빨간으로 빨간 거. 느껴지는가? 이게 빨간 빛을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반사하기 때문에 빨개 네, 보이는 거예요. 네, 빨강하고. 빨간색만 방출하고 나머지 빛은 전부 흡수해버려요. 근데 카메라를 쓰면 자꾸 색깔이 흡수가 돼가지고 렌즈 세 개를 쓰면 그 다음엔 회로가 안 보여요. 어, 까매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못하고 거울을 써요. 뭘? 네, 거울을 쓰면 흡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러를 여러 개를 써가지고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로를 새길 때 렌즈를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거울을 써서 회로를 생각했습니다. 이 감광판에 필름 같은 데다가 아, 반사를 시켜서 반사하는 미러들이 여러 개 들어간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삼성이 돈을 벌지. 그래요? 예. 음, 음.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중도자들이 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느냐? 예, 중도자들이 가시광선 바로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 바깥이라는 게 적외선일 수도 있고 자외선일 수도 있는데 적외선 탐지 망원경 군대 밤중에 군대 이동하는 거 또는 동물이 열을 발산하니까 예. 그걸로 감지해서 적외선 망원경은 발명이 돼 있어서 군대에서 쓰여요. 음. 그런데 자외선 카메라는 아직 쓰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중도자들이 가시광선 바로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아마 자외선일 거예요. 자외선 대역에서 활동하는 것 같아요. 가시광선 바깥에 있어요? 바로 바깥에. 얼마나 바깥에 있는지 모르지 뭐. 참, 두 가지 종류, 딥 울트라바이올렛 라이트이 있고 울트라바이올렛이 있고 원자외선 이런 것들이 물리학을 이용해서 아, 현대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들이 개발됐다고. 질문 있습니까? 음. 이건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군대에서 받은 기초 지식이에요. 아, 내가 전공이 아니라 군대를 군대 쫄병으로 갔잖아요. 쫄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운 거예요. 예, 오히려 오케이. 쫄병으로 가서. 계속 읽어주세요. 이른바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공간에서 생기는 한 집단의 물력과 에너지 활동을 가리키는 집합적 이름이다. 극자, 전자, 기타 에너지 집합체들은 한결같은 물질 입자이며 공간을 통하여 이동하면서 참으로 직선으로 진행한다. 빛, 그리고 식별이 가능한 모든 다른 형태의 에너지 명시는 분명한 에너지 입자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인력과 기타 중간에 계지하는 물력에 수정되는 것을 제외하면 똑바로 진행한다. 어떤 관찰 조건 밑에서 이러한 에너지 입자 행렬이 파장 현상으로 보이는 것은 모든 공간에 있는 차별되지 않은 물력의 담요, 곧 가상적 에테르의 저항, 그리고 관계된 물질 집합의 인력 사이의 긴장 때문이다. 물질 입자 사이의 공간은 에너지 빗줄기의 시초 속도와 함께 여러 형태 에너지 물질에 물결치는 모습을 만든다. 마치 배가 물을 지나가는 것이 폭과 간격이 다른 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공간 내용을 흥분시키는 것은 급속히 움직이는 물질 입자들이 통과하는 데 대하여 물결 같은 반응을 낳는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원초 물력의 행위는 여러 면에서 너희가 가정한 에테로와 비슷한 현상을 일으킨다. 공간은 비어 있지 않으며 모든 공간에 있는 구체들은 소용돌이치고 펼쳐진 공간 에너지의 광대한 대양 속으로 뛰어든다. 한 원자의 공간 내용도 비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아무런 에테르가 없고 바로 이 가상한 에테르의 부재는 바로 사람이 사는 행성들이 태양 속으로 추락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 회전하는 전자가 핵 안으로 굴러떨어지는데 저항하게 만든다. 예, 원자 안에서도 예. 원자 안에 입자들이 있죠.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빙빙 돌고 그 전자하고 핵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게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차 있기 때문에
그 입자들이 핵을 향해서 쏟아지질 않고 빙빙 돌기만 한다는 얘기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6. 극자와 전자와 원자. 우주 물력이 공간에서 가진 전하는 동질이고 차별화되지 않은 반면에 생성된 에너지를 물질로 조립하는 것은 분명한 규격과 특정한 무게, 정밀한 인력 반응을 가진 자연수의 질량 속으로 에너지의 집중이 뒤따라 일어난다. 지역 인력, 곧 직진 인력은 물질의 원자 조직이 나타남과 함께 10분 작용한다. X선과 기타 비슷한 에너지로 인하여 활성화되었을 때 원자 이전의 물질은 조금 인력에 반응한다. 그러나 자유롭고 매이지 않은 전하 없는 전자에너지 입자나 연합되지 않은 극자들에게는 아무런 측량할 만한 직진 인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질문 있습니까? 극자는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계속 읽어주세요. 극자들은 오직 둥그런 파라다이스 인력의 힘에 반응하면서 서로 당기는 힘으로 작용한다. 직진 인력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극자들은 이처럼 보편적으로 공간에서 떠돌이 상태에 있다. 극자들은 얼마큼 반인력 행위가 생기는 전까지 회전 속도를 가속할 수 있다. 그러나 극자들은 물력 조직자나 동력 지휘자들의 도움이 없이 개체가 사라지는 임계 속도에 도달하여 유력 에너지 단계로 되돌아갈 수 없다. 사실로 극자들은 식어서 죽어가는 태양의 최종 분열에 참여할 때만 물리적 존재 상태를 벗어난다. 아직 유란시아에서 알려지지 않은 극자는 전자로 조직되는데 선행 조건인 회전 에너지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단계의 물리적 활동을 통하여 늦춰진다. 극자에게는 우주 물력에 대한 공통된 저항, 반인력 잠재성을 가진 개체의 회전, 그리고 전자 안에서 서로 연합된 100개 극자의 위치, 이 세 종류의 운동이 있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쭉 지켜봤는데 이 하나의 전자 안에 100개의 극자가 어떻게 쌓여 있는가 이거를 분석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 근데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당구공을 100개를 어떻게 뭉치는가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예, 당구공 100개를 한 면에 쌓아 놓든지 네모나 동그라미로 쌓아 놓든지 아니면 입체적으로 피라미드처럼 만들어 놨든지 뭐 그럴 거예요. 납작하게 당구공 100개를 10 by 10 응. 가로 세로 10개씩 쌓아 놨든지 아니면은 맨 밑에는 맨 꼭대기는 하나 있고 그 다음 칸에는 하나 둘 셋이 있고 그 다음 칸에는 뭐 6개인가 있고 그 다음 칸에는 10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몇 층을 쌓으면은 전자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입체적으로 쌓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건 누구 자세히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질문 있습니까? 유란사책이 설명을 안 하면 설명을 안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설명을 잘 해놓은 거죠, 유란사책이. 그래도. 아, 나는 이거를 옛날에 어떻게 생겼는가 가능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전자 맨 가운데, 전자 맨 속에 맨 가운데에 극자가 하나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맨 가운데에 하나가 있다면, 그러면은 나머지 공간에는 99개가 있어야지. 그러려면은 그거를 전자를 반토막을 내서 정 가운데를 칼을 써가지고 잘라내면은 나머지가 99개가 아니고 49개가 되면은 짝이 안 맞잖아요. 위쪽에 49개, 아래쪽에 49개면 대칭적이 아니게 돼버린다고. 일단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어떻게 생겼는가. 음, 맨 가운데가 속이 비어 있으면 전자, 전자 속에 맨 가운데가 속이 비어 있다 그러면은 상면, 위쪽 면하고 아랫면에 50개씩 나눠 가지면 된다고. 50개씩. 50개씩. 음, 근데 만약에 맨 가운데에 극자가 한 마리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아래 위가 대칭이 안 되지. 49개씩 아래 위에 놓여 있다 그러면 49개 곱하기 2 하면 98개고 그다음에 속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지. 대충. 그러면 100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극자 100개를 어레인지를 해야 될지. 걔를 계속 읽어 주세요. 전자의 구조 속에서 서로 당기는 힘은 100개의 극자를 함께 묶어둔다. 그리고 전형적 전자 안에는 결코 극자가 100개보다 많거나 적지 않다. 극자를 하나 이상 잃어버리는 것은 전형이 되는 전자의 신분을 파괴하고 이렇게 10가지 수정된 전자 형태 중에 하나를 낳는다. 전자 안에서 극자들은 궤도를 그리거나 회로에서 빙빙 돌지 않지만 그 축 회전 속도에 따라서 극자들은 퍼지거나 모이고 이처럼 전자 규격의 차이를 결정한다. 바로 이 극자의 축 회전 속도는 또한 몇 종류의 전자 단위의 음성이나 양성 반응을 결정한다. 전자 물질의 분리와 분류는 전부 에너지 물질의 음성 및 양성 물체를 정기적으로 차별하는 것과 함께 구성 분자인 극자가 서로 결합하는 이러한 다양한 작용으로부터 생긴다.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 주세요. 각 원자는 지름이 0.25 나노미터를 조금 넘고 한편 전자는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의 2000분의 1보다 조금 더 무겁다. 양성인 양성자는 원자핵의 특징이며 음성인 전자보다 더 크지 않은데 거의 2000배나 더 무겁다. 한 전자의 덩어리가 2.8g이 될 때까지 물질 덩어리가 커지고 그 크기가 비례해서 확대된다면 그러한 전자의 부피는 지구의 부피만큼 크게 될 것이다. 양성자는 전자의 1800배만큼 무거운데 그 부피가 핀의 머리 크기만큼 커진다면 비교해서 핀의 머리는 태양 둘레의 지구 궤도의 지름과 같은 크기에 도달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디, 그게 3% 갈까요? 예, 3부로. 음, 이거, 이거 언제 끝나요? 재밌는데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94편이요. 94편? 94편. 94편 어디서부터요? 처음이요. 아, 그래요? 네.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교수님, 저기 아까 예, 거기에서 그 조금 하나만 예, 여쭤보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극자, 에너지, 뭐 그 원자, 전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걔네들이 무슨 X선이니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그러니까 거의 무에서 유가 하나하나 창조가 돼서 오늘날 그 이 지구라든지 나라든지 이런 형태까지 결국 도달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그 동력지휘자들이나 물력 조직자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창조가 되고 만들어서 조립이 되면서 이렇게 오는데 예. 그 사람들을 그 존재들이 창조적인 존재니까 그 존재들이 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은 아니고 능력이 많은 인간? 존재들이다. 그러면 그 무제한 절대자에 소속돼 있는 그 존재들이죠. Transcendentalists, 초월자들 중에 속하죠. 초월자들이에요. 예, 자식 나는 존재가 아니고 예. 처음에 그렇게 창조돼서 고운 고압에서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어,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이게 우연히 생겨난 거다. 예, 그런데 그거는 우선 첫째 증명이 안 되고 신이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신이 없다. 그, 무엇이 없다는 것은 증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저기, 교수님, 동력지휘자나 뭐 물력조직자나 이런 존재들이 지구가 지금 108가지 원소인데 다음 저택세계라든지 쭉 올라갈수록 그 원자나 전자, 원소 그런 것들이 지구는 월등히 많다고 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동력 무슨 X선이니 극자니 전자니 원자니 이것들을 이 존재들이 만들어 나가는데 그러면 하보나라든지 파라다이스 거기는 또 원자가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요. 이 존재들이 그런
그 하보나나 파라다이스 거기도 창조를 했나요? 그런 물질적인 거나 이런 존재들을. 거기는 원소가 1,000개 가량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존재들이 거기에 원자나 이런 것까지 빛이라든지 뭐 이런 거기도 이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인데 이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원자 이전을 만들어 나갔잖아요. 예. 뭐 선이니 극자니 뭐 해서 에너지니 해서 원자 이전을 만들어서 물에서 말하자면 우리 삼차원적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물질적인 세계 결국은 나까지 만들어 나갔는데 그러면 이분들 이 존재들이 타보나에 있는 그 원자들이나 거기까지 다 파라다이스나 그런 것도 만들었을까요? 파라다이스에 있는 물질은 어, 그 신의 아버지의 1차 분화가 있는데 스스로 계신 이에서부터 분화돼 가지고 영원한 아들하고 파라다이스를 낳았고 그다음에 2차 자기 분화, 자아 분화를 통해서 무한한 영하고 하분화가 생겨났죠. 그러면서 하분화 물질, 하분화 물질은 초우주에 있는 물질하고 원소가 원소 숫자가 다르죠. 1,000개, 1,000개고 어, 진화 세계에는 100개짜리가 진화되는 구체에 있고 어, 초우주 단계에서 200개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래는 이제 이 존재들도 창조를 하기 때문에 신이냐 그런 질문이고 어차피 이 신은 아니죠. 우주가 네. 우주가 그 나올 때 이 공간부터 만들어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빛 에너지 있기 전에 그 공간부터 확보를 하고 그 공간 속에서 뭐 극자니 뭐니 무슨 선이니 엑스선이 뭐니 감마선이 나오고 원자 전자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런 작업들이 진행될 때 그건 신의 영역이지 않을까요?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신의 개념이 뭔가 그게 정확하지 않은데 어, 사람보다 능력이 많다는 의미를 전할 때 신이다. 줄리아 옛날에 로마 황제들이 자기네가 신이다. 어, 그리스 사람들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신들이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지도 않은데 또 유대교에 보면은 야훼가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자기가 뭘 한 것을 후회했다. 신이라는 개념이 번역이 안 돼요. 한 단어로 번역이 안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의 그 민족의 신 개념이 어떠한가 이런 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치되지가 않는다고요. 야훼는 그 인간들이 지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를 만든 네.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유라시아서에서 나오는 신 개념은 가장 어드밴스돼 있는데 아, 신 신이라는 거는 결국 누가 죽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는 삼신밖에 없어요. 삼일체가 필연해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가 만드는 진화 세계에서 만드는 존재, 스스로 계신 이 같은 분은 신이다. 그런데 벌스데이가 있잖아요. 아하. 진화 세계에서 활동하는 신이니까
birthday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이라고 아, 죽지 않는 누가 물에서 죽지 않는 그런 존재의 개념을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근데 사람이 신이 되느냐? 그런 신이 될 수 있죠. 완전한 사람이 되면은 죽지 않으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파라다이스 신하고 같은 등급이냐? No. 파라다이스에 계신 사무인은 아, 필연적인 존재고 진화세계에서 올라온 사람은 필연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케이를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파라다이스에 발을 어, 디딜 수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어, 진화를 통해서 생겨난 신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예, 예. 94편 멜기세덱의 가르침이 동양에 미친 영향. 살렘 종교의 초기 선생들은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가장 멀리 떨어진 부족들에 이르기까지 침투했고, 사람이 우주의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의 은총을 얻는데 치르는 유일한 값이라는 막지벤타의 복음을 늘 전파하였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살렘과 다른 여러 중심에서 떠나간 모든 초기 선전의 본보기였다. 동방구 전체에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가지고 간 이 고귀한 남녀들보다 더 열심이고 적극적인 선교사들이 어떤 종교에도 결코 유란시아에 있은 적이 없다. 이 선교사들은 여러 민족과 종족으로부터 모집되었고 그들은 대체로 개종한 원주민의 중개를 통해서 가르침을 퍼뜨렸다. 그들은 세계의 여러 구석에 훈련 중심을 세웠고 거기서 원주민에게 살렘 종교를 가르치고 다음에 이 생도들을 자기 민족 가운데서 선생으로서 활동하라고 임명했다. 질문 1.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살렘의 가르침이 베다 시대 인도에 미친 영향. 멜기세덱의 시절에 인도는 국제적인 나라였고 최근의 북쪽과 서쪽에서 침공하는 아리아 안드 족속의 종교적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때 반도에서 오직 북쪽과 서쪽 부분에 아리아인이 널리 스며들었다. 베다 시대에 새로운 이 이민들은 그들의 많은 부족신을 가져왔다. 그들의 종교적 예배 형태는 아직도 아버지가 사제, 어머니가 여사제로서 활동하고 가족의 화로가 제단으로서 이용되었으므로 이전에 있었던 선조, 안드 족속의 예식 풍습을 가까이 따랐다. 베다 숭배는 그때 선생이자 사제인 브라만 카스트의 지휘하에 성장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 카스트는 확대되는 예배 의식에 차츰 고삐를 쥐고 있었다. 살렘 선교사들이 인도 북부에 침투했을 때 옛 아리아인의 신 33명의 혼합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이 아리아인의 다신교는 이전의 일신교의 퇴화를 가리키고 이것은 그들이 부족 단위로 갈라지고 각 부족이 자체로 모시는 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안드 족속이 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일신교와 삼위일체 사상이 이렇게 퇴화한 것은 그리스도 이전 둘째 천년의 처음 첫 몇 세기에 다시 합성하는 과정에 있었다. 여러 신이 하늘의 주 다우스 피타, 변덕스러운 공기의 주 인드라, 그리고 머리가 셋 달린 부르시니요
땅의 주이며 더 일찍 있던 삼위일체 개념의 남은 흔적을 상징하는 아그니, 이 삼자의 통일된 지도하에서 만신전 속도로 조직되었다. 분명한 최고 신교의 발전이 진화된 일신교를 위하여 길을 놓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신 아그니는 흔히 만신전 전체에서 아버지인 우두머리로서 높임을 받았다. 때때로 프라자파티라 부르고 때로는 브라만이라고 이름 지은 아버지 신의 원리는 브라만 사제들이 나중에 살렘 선생들과 벌인 신학투쟁에서 사라져 버렸다. 브라만은 베다의 만신전 전체를 활성화하는 에너지이자 신이 되는 원리라고 생각되었다. 살렘 선교자들은 멜기세덱의 유일한 하나님, 하늘의 최고자를 전파했다. 이 묘사는 아버지 브라마가 모든 신의 근원이라는 새로 태어나는 개념과 전적으로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살렘의 교리는 의식이 없었고 따라서 브라만 사제의 교리, 전통,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의식의 준수와 희생물 바치는 예식의 별도로 하고 브라만 사제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는 살렘의 가르침을 결코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과 믿음을 통한 구원을 부르짖는 멜기세덱 복음을 물리친 것은 인도에서 생사를 좌우하는 전환점을 표시했다. 살렘 선교사들은 베다의 모든 옛 신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지도자 곧 베다교의 사제들은 유일한 하나님과 하나의 단순한 신앙을 부르짖는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브라만들은 살렘 선생들에 대항하려는 노력으로 당대의 신성한 기록들을 출연했고 이 모음은 나중에 편집되어 현대까지 릭베다로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가장 오래된 신성한 책들 중에서 하나이다. 브라만들이 자기네 예배 의식과 희생을 구체화하고 모양을 갖추고 이것들을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부과하려고 애씀에 따라서 둘째, 셋째, 넷째 베다가 뒤따랐다. 가장 좋은 면을 보았을 때 이 기록들은 개념의 아름다움과 진실을 헤아리는 면에서 비슷한 성교를 가진 어느 다른 수집에도 필적한다. 그러나 이 우수한 종교가 인도 남부에서 수천 가지 미신과 대사와 의식에 오염되자 그것은 실사 인간이 일찍 개발한 신학 중에서 가장 얼룩덜룩한 체계로 점차 모습을 바뀌었다. 베다를 한번 검토하면 사람이 상상하는 것 가운데 신에 관한 가장 높은 개념과 가장 비천한 개념을 얼마큼씩 드러낼 것이다. 질문이나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베다는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던데 그, 베다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 뿌리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딸타 얘기하는 거예요. 베, 일단, 다는 음, 책이 아마 몇 권이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베다가 아마 원본이 릭 베다일 거예요. 인도 사람들의 홀리 라이팅. 윗배다? 릭 베다. 에, 자기네 힌두교의 홀리북이라고 보면 돼요. 에, 아시는 근데 옛날에는 인도인을 포함해서 인도 유럽 사람들, 아리안 족속들이 그 서사시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 똑똑한 글이 없었다고. 글이 원래는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음, 그러면
나이 든 족장이 이렇게 봐가지고 좀 똑똑한 학생을 며칠 불러다가 훈련을 시킨다고. 옛날에 우리 선조는 아래서 태어났다. 다 겪어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뭐 힘이 장사를 해서 곰을 때려 눕히고 어쩌고 저쩌고 마늘 뭐 막 먹고. 만들어내고 불리고 뭐 그런 스토리 민족 서사지 같은 거를 아, 교육을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글이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바르드라고 그래요. BARD. 그래서 자기네 민족의 역사를 기리는 어, 창 같은 거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글이 생기면은 그거를 처음에 글이 없을 때는 너 이 한번 읊어봐 그러면 중얼중얼 너 이거 빼먹었다 뭐 빼먹었다 그럼 다시 해가지고 그 족장의 마음에 흡족하게 자기네 민족 역사를 기리는 노래를 잘 읊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너는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아, 바드가 되고 또 바드가 되면 다음 세대를 또 훈련을 시켜야 돼요. 너 그거는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리 저리 해라. 그러면 또 연습을 다시 하고 그런 사람은 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아마 아리아 족속이겠죠. 유럽 사람들한테는 아리안 족속. 아리안 족속 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예. 네. 그래서 글이 생기면은 그거를 그 누가 잊어먹기 전에 글을 적어야 된다. 그래서 또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로 이 배달을 작성을 해요. 음, 뭐 구약을 음, 집대성하는 거나 뭐 같은 같은 거예요. 같은 스타일이겠지. 음. 왜 가지고 예. 사람들 앞에 발표하고 어릴 때부터 발표하고 그랬죠. 어릴 때부터 전부 외워야 되는가 봐. 왜이지. 한번 며칠 만에 또 다시 해봐. 그거 여기다가 지금 몇 구절 또 끼워 넣자. 뭐, 더 멋지게 만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아, 인도 그 사람들이 캐스트, 카스트? 니네는 고기나 만져, 뭐, 뭐를 전부 짭을 정해줘야 돼요. 족장이. 족장이 예. 그 합해가지고 근사한 족장이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퍼포먼스를 하는 그 중에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바드로 만들고, 그리고 가르쳐요. 이 사람들 중에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음, 브라만 계급, 똑똑하고 홀리한 계급이니까 음, 함부로 하면 안 돼. 뭐, 어떻게 하라고 뭐 가르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계급이 잘 없어지질 않는다고. 지금도 음, 이제 앞으로 인터넷 때문에 다 없어지겠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인터넷 때문에 음. 없어져요. 저기 질문 있습니까? 브라만 계급들 사람들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사람들이 보통 다른 그 인도인들보다. 유럽 사람들의 피가 거기 좀 섞여 있다고. 예.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같은
섹스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리지널은 아리아 족속의 아리안 족속이야. 아리안 아리안 족속 족속. 화이트였는데 피부색도 뛰어나고 어, 까맣지 않고. 너무 적은 숫자가 같기 때문에 원래 원래는 숫자를 불려서 처음에 섞이면 맞아. 안 된다고. 근데 그게 되나? 섹스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음. 그리고 많이 섞여야 섞여가 우수한 종족이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 종족이 나오지만 숫자가 양이 양파가 적으면. 양쪽의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예, 그래서 아담의 종족 개량이 실패한 원인도 그거라고.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50만 예, 최소한도 50만을 만들어낸 다음에 진화 종족들하고 가서 섞여라. 북미에는 몇 명이 가고 아시아는 몇 명이 가고 유럽에는 몇 명이 가고 이렇게 수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브가 이거 미스테이크하는 바람에 어, 예? 자기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이렇게 엑스피다이트 합시다. 그랬다가 망했지.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여기 살렘의 그 가르침이 이때도 이미 그 사회화된 종교 형태를 띄었을까요? 멜기세덱의 그 가르침이? 뭐 내용은 간단했지만 뭐 삼위일체 개념을 간단히 좀 설명하려고 애써서 그 흔적이 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머리 나쁜 사람한테 미적분 가르치는 게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 고급 삼위일체 이론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네, 그냥 뭐 참 그 천부경인가 뭐 천부경. 한단곡인가 네, 근데 한단곡에는 요즘에 학자들이 이거 가짜라다 아, 그렇게 저,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왜?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거기 보면 뭐 한글 알파벳 글자하고 한 50%는 같다고. 근데 글자 모양이 50%가 같다는 거는 그건 사기야. 그렇게 발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 예, 음, 발명을 하면 히브리 알파벳은 페니켄 알파벳을 보고 베꼈다라는 게 뻔히 들다 보이거든. 네. 알레프는 소대가리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고, 베타, 베타는 베드, 침상 네모를 네모로 표시했다고. 그 다음에 감마는 김멜이 낙타 모양을, 카멜이 김멜이거든. 음,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그거를 가르쳤는데, 그게 서양 알파벳의 시작이지. 네. 시작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레바논 사람이 오늘날의 레바논 사람인데 그 나는 이스라엘에서 온 유태인 친구가 있었는데 네. 어 너네도 알파벳을 쓰느냐 아니,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한국 사람 보고, 아 아, 알파벳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저 왜 중국 그 한자를 모르느냐 그러고 따지고 그런다면서. 우리가 한자라고 부르는 글은 은나라 시대, 은나라 시대면 기원전 한 1600에서 1050년, 1046년 사이에 은나라 사람들이 거북이 배딱지, 등딱지에 이렇게 새긴 글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정조라는 도시에 가면은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글들이 있어요. 은나라 글자 어떻게 해석했는가? 은나라 글자를 누가 만들었냐? 은나라 사람이지 동이족이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한자가 아니라고 은나라 글자야, 은나라 글자. 동이족이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것도 그것도 예, 우리라니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제일 굿 example이죠. 음, 쓰다가 버린 거를 고의 거의 중국 사람들이 갔다가 갖다가 한자라고 예, 우기는 거지.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한자가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가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응?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일 예, 뵙겠습니다. 예,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임무수 선생님, 아, 됐어. 내일 오십니까? 내일 오신대. 감사합니다.